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북침 걱정에 3중 철책을 둘렀다며 강대강 대북 정책 배제를 시사했습니다.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일본 총리실 고위급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내에도 핵무장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세대 연극 스타로 꼽히는 배우 윤석화 씨가 뇌종양 투병 끝에 향년 69세로 별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이 연일 화제입니다. 오늘 외교통일 분야 업무보고에선 남북이 요즘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강대강으로 서로를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 속에 자주파, 즉 통일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첫 소식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 남북 관계를 원수로 진단했습니다. 진짜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아요. 판단 근거로 남한의 침략을 걱정한 북한이 처음으로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3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펴는 것도 지난 정부의 강대강 정책이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적대 완화를 위한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은 역시 이제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접근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최근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는 갈등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협력에 방점을 두며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하자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 손을 내밀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지속적으로 뿌리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 군사 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지역의 주례를 매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손성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달에만 10차례나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군은 올해 3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16차례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달에 집중됐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셈인데 지역별로는 강원 고성군이 6차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원도 고성 지역은 지금 11월 달 어간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그 특정 지역을 자주 침범했습니다. 합참은 고성군 일대 군사분계선이 북측으로 돌출된 지형적 특성도 침범이 잦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에 여러 차례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군사분계선 일대를 사실상 국경선화 요새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할 때마다 우리 군의 경고방송이나 경고 사격 이후 즉각 퇴거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대북 완화 정책. 그런데 이 시점에 일본에선 다카이치 내각의 고위 간부가 핵무기 보유를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북아에서 일본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건지 먼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비핵화 3원칙,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기조에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간부가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을 지킬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戦略総文書の見直しについては
指示を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これから作業が始まります。ことを私の方から申し上げるような段階ではございません。 더욱이 해당 간부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전략을 조언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견을 전제로 한 비공식 발언임에도 의미가 남다르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일 갈등 악화 속 커지는 중국의 압박에도 미국이 적극 나서지 않는 데 따른 위기감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비핵 3원칙을 깨고 핵 무기를 반입하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장기적으로 안보 정책 변화를 꾀하려는 포석이라는 건데 파문이 일자 일본 정부는 일단 수습에 나섰습니다. 核兵器のない世界の実現に向けて NPT 体制を維持、強化するための現実的かつ実践的な取り組みを進めていく考えです. 핵무장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진짜 속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동북아 안보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일본이 금기를 깨면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지각 변동을 불러오게 됩니다. 특히 일본의 핵무기 발언이 또다시 국내 핵무장 발언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이어서 윤지원 기자입니다.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사실상 수정할 경우 가장 먼저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미국의 전술핵을 일본에 재배치하는 방안입니다. 일본이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관리하는 핵무기를 일본 영토에 두고 유사시 공동 운영하는 이른바 핵 공유 방식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동북아 주요 동맹국 가운데 유일한 비핵 국가로 남게 되며 미일 중심의 안보 구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미 핵 공유 및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여 1년 안에 핵무장을 최종 결단하고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핵잠수함 도입 논의가 가시화된 시점에서 이는 핵 확산을 극도로 경계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국면을 맞은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전반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긴장 관계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면서 남북 관계와 한미 동맹을 동시에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큰 만큼 미국이 일본에 전술핵을 실제로 배치할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정치인들이 참석했던 통일교 행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치권 로비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통일교 행사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3명 모두 지난 2018년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건 인정했지만 불법적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통일교로부터 금품 받은 사실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윤영호 씨를 잘 몰라요.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윤영호하고는 전화도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통일교 행사가 정치권 로비를 규명할 핵심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제 오전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본부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 15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지 사흘 만입니다. 경찰은 지난 2020년에 진행된 통일교 행사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추가 확보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은 21대 총선이 있었던 해로 경찰이 통일교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했는지 여러 가능성을 두고 분석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일교 로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이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이 오늘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전 장관은 불법 금품 수수는 결단코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핵심은 통일교 천정궁에서 언제 현금과 명품 시계를 줬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현재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지영 기자, 현재도 조사 중인가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한 조사는 9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 3명 가운데 전재수 전 장관을 먼저 소환했는데요. 전 장관은 출석 전 취재진에게 한일 해저터널을 줄곧 반대해왔다며 통일교로부터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전 장관은 지난 2018년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한 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 청탁을 목적으로 이 금품을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행사 다음 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전 의원이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 장관은 경남 의령 선사에서 벌초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어 실제 알리바이 입증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또한 통일교 산하재단이 지난 2019년 전재수 전 장관의 책을 500권, 모두 1,000만 원어치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를 통해 전 장관과 통일교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한편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교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수사에 촉발이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1월 선문대 부총장에서 해임되자 통일교 고위층에 협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복귀시키지 않으면 9년간 모은 자료를 터뜨리겠다며 한학자 총재를 염두에 둔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마지막으로 맡았던 직책은 선문대학교 부총장입니다. 건진법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선문대 압수수색을 벌였고 한 달 뒤인 올해 1월 윤 전 본부장은 해임됐습니다. 해임 통보를 받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총재의 며느리 문연아 선악학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임 경위를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이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어머님의 뜻이냐 저한테 이러면 안 된다며 9년 동안 모은 자료를 터뜨릴 테니 감당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한 총재의 지시사항을 모두 검찰에다 진술하겠다고 협박하며 선문대학교 복귀를 요구한 겁니다. 한 총재의 지시사항으로 윤 전 본부장은 대선 자금 지원과 김건희 여사 선물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을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냐, 어머님이 다치실 수 있다며 한 총재를 염두에 둔 협박성 발언도 했습니다. 이후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의원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을 진술했습니다. 해당 녹취를 입수한 김건희 특검은 기소한 사건에 대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1심 판단은 오는 1월 28일 나올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동에서 남산까지 5분 만에 갈 수 있는 서울시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쟁업체인 남산 케이블카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한 건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법을 바꿔서라도 곤돌라 사업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명동역 인근 예장공원에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갈 수 있는 곤돌라를 만들려고 지난해 9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쟁업체인 남산 케이블카에서 이 사업이 공원 녹지법을 어겼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공사는 한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서울시는 남산 재정비와 시민의 이용 편의를 내세워 곤돌라를 꼭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60년 넘게 이루어진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구조에 대한 문제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남산에 그 케이블카 있잖아요.
거의 60몇 년 동안 하고 있다면서요. 땅 짓고 헤엄치기로. 왜 거기서 특정 개인이 그걸 다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립니까?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재판 1년 만에 서울시가 더는 곤돌라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가 12m가 넘는 구조물을 세우려고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서울시는 공익성을 배제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 사업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조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법 자체를 개정하는 쪽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왔다며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연극의 대중화를 이끈 1세대 스타 연극 배우 윤석화 씨가 투병 끝에 향년 69세로 별세했습니다. 무대 안팎에서 끝까지 자신다운 길을 걸어갔던 천상 배우의 삶을 심가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80년대 연극계의 혜성처럼 등장해 1세대 스타로 40년 넘게 무대를 지켜온 배우 윤석화. 2022년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고 씩씩하게 병마와 싸워왔지만 끝내 관객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투병 중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대신 자연요법을 택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살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러분한테 인사도 하고 혼자서 걷기도 잘 걸어요. 의사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제 자연 치유 쪽으로 저기를 하면서 1975년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고인은 신의 아그네스의 아그네스 역으로 최장기 공연 기록을 세우며 연극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딸에게 보내는 편지 등 연극뿐 아니라 아가씨와 건달들, 명성황후 등 뮤지컬에서도 활약했고 CF 스타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부드러운 여자예요. 소극장 정미소를 열고 공연예술 잡지 객석을 인수할 만큼 연극계에 헌신했던 고인. 방송에서의 일일 위탁모 활동을 계기로 아들과 딸을 입양하고 자선 콘서트를 열며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나눠왔습니다. 2016년 60의 나이에도 햄릿의 20대 연인 오피리아를 연기하던 마음만은 늘 청춘이었습니다. 빨리 회복하고 우리가 만나서 좋은 작품을 하자 이런 약속도 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우리 연극계 어느 면에서 최초의 스타였는데 그 재능을 다 못 피우게 하고 보내서 안타깝습니다. 못다 피운 연기에 대한 열정을 안고 하늘 무대로 떠난 고인의 발인은 오는 21일 엄수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사건을 짚어보는 사건 추적 시간입니다. 전민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정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 전 매니저 폭로로 시작된 이른바 이 주사 게이트, 그 여파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명 유튜버의 활동 중단 선언이 나왔다고요? 네, 이번에도 박나래 주사 이모 A씨가 관련돼 있습니다. 예. 네, 주사 이모 A씨가 구독자 176만 명 먹방 유튜버자 방송인인 입 짧은 햇님에게 수액 주사를 놓아주거나 다이어트 약을 줬다는 의혹입니다. 입 짧은 햇님은 의혹을 제기하는 첫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오늘 새벽 갑자기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자신은 A씨가 진짜 의사인 줄 알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저께 샤이니의 키씨도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진짜 의사인 줄 알았다는 말을 했었죠. 현행법상 무면 허위인 걸 모르고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환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허가 없다는 점을 알고도 의료 행위를 요청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3명이 방송 중단을 선언한 건데 방송인 전현무 씨 얘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거의 10년 전이었죠. 지난 2016년 방송에서 전현무 씨가 차에서 수액을 맞는 모습이 발견된 겁니다. 이것도 불법 의료 행위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전 씨 소속사는 즉시 모든 판단과 처방은 정식 의료진에게 받았고 시간상 부득이하게 수액만 이동하며 맞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거 하면 반대로 활동을 멈췄던 배우가 복귀 선언을 한 사례도 있었죠. 네, 배우 곽도원 씨가 사과문을 냈습니다. 예. 네, 지난 2022년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3년 만입니다. 당시 주연으로 출연했던 영화와 드라마는 공개가 한참이나 미뤄져야 했습니다. 곽 씨는 사과문에서 앞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과한 타이밍 때문에 논란입니다. 곽 씨의 활동 중단으로 공개가 미뤄졌던 드라마가 어제부터 공개됐는데요. 사과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에 곽 씨 측 관계자는 개인 SNS가 없어서 늦어졌다라는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드라마 복귀를 앞두고 3년 만에 내놓은 사과. 이 판단은 대중의 몫이겠죠. 사건 추적 전민석 기자였습니다. 예,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에도 변하지 않는 건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경찰이 예고했던 음주 단속에 나섰는데요. 결과는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청 앞 도로입니다. 경찰이 도로 양방향에서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합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3분 만에 음주 반응이 감지됩니다.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묻자 일단 핑계를 댑니다. 얼마 드셨어요? 아침으로. 물로 입을 수차례 헹궈보지만 면허 취소 수치가 한참 넘어갑니다. 뛰지 마시고요. 보세요. 0.4mm 필수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술자리가 많은 연말을 맞아 이렇게 음주 단속에 나섰는데요. 사전 예고도 이뤄졌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건 여전했습니다. 경찰이 어제 하루 경기 지역 유흥가와 번화가 등 취약장소 22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2시간 동안 면허 취소 6건 등 모두 16건이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술을 드신 경우에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귀가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단속 거점을 바꿔가며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우리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그물도 걷지 못한 채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쇠창살과 방어벽으로 무장까지 했지만 우리 해경의 단속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어선 한 척이 멈추라는 해경의 명령에도 아랑곳 없이 도주합니다. 현재 중국 어선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등산 방해하고 있음. 그물을 느려뜨려 놓고 양옆에는 쇠창살을 달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마치 해적선을 연상케 합니다. 해경 특수요원이 빠르게 배에 올라타 세웁니다. 배 안에는 철제 방어벽을 세운 모습도 보입니다. 해경은 정성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302톤급 중국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야간이나 기상이 악화될 때 낮 주로 출몰하거든요. 날씨도 좋고 주간이었는데 약간 우리 허를 찌르는. 붙잡힌 선박은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무허가로 정어리 등 잡어 2톤을 잡았습니다. 정상 그물코 규격인 5.4cm보다 작은 3cm 그물코를 사용해 치어까지 싹쓸이했습니다. 해경은 납포한 중국 어선을 목포항으로 합송해 중국 선원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주로 중부 해역에 집중됐던 쇠창살 두른 불법 중국 어선이 남쪽에도 등장하면서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지인이 학대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집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집으로 들어간 이 남성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옷을 갈아입고 범행 장소를 떠납니다. 여기 나올 때 보면 신발은 갈아 신었어요. 모자는 똑같은데 신발은 갈아 신고 두리번거리고 가더라고요. 흉기에 찔린 남성은 맨발로 밖으로 나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했다고 생각해 지인을 흉기로 찌른 20대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집을 비웠다 돌아온 피의자 A씨는 키우던 강아지가 피를 흘리자 50대 중국인 B씨를 의심했습니다. 건설 노동자인 두 사람은 서로 집을 오갈 정도로 평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집을 피해자 혼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랬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A씨는 범행 뒤 2시간 정도가 지나 집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B씨가 실제로 A씨의 강아지를 학대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몇만 원이면 치아 교정이 가능하다는 셀프 교정기 광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소 수백만 원도 드는 교정을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혹할 수 있는데 이번 뉴스 잘 보셔야겠습니다. 효과는커녕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 치과 의사가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홍보하고 3단계를 모두 거치면 삐뚤빼뚤한 치아가 가지런해진다고 합니다. 효과가 매우 좋아 치과협회의 견제를 받고 있다는 뉘앙스의 광고도 있습니다. 최소 수백만 원을 각오해야 하는 치과 교정 치료와 달리 셀프 교정기 가격은 2만 원에서 4만 원 수준입니다. 일반 교정 비용보다는 확실히 좀 저렴한 것 같아서 좀 혹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4만 원 정도의 비용이라고 하면은. 저도 인터넷에서 4만 원 주고 사봤습니다. 굉장히 말랑말랑한데요. 이렇게 4시간 착용하면 치아가 교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약처의 의료기기 등록조차 되지 않은 제품으로 거짓 과장 광고입니다. 의사 처방하에 개별적으로 본을 떠 제작하는 교정장치와 달리 치아 교정력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효과는 고사하고 부작용을 겪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셀프 교정기가 구강 조직을 자극해 점막 궤양이 유발된 사례부터 멀쩡했던 윗니가 이상해졌다는 후기 글도 있습니다. 셀프 교정기를 사용했다가 턱 관절에 장애가 생겨 입을 다 다물어도 윗니와 아랫니가 닿지 않는 경우도 보고됐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모양의 장치가 입안에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관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입안의 형태가 다 다른데 그냥 공통적인 모양으로 만들어 왔다는 거는. 입안에서 파손된 셀프 교정기 조각을 삼키기도 하는데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에서 특히 허위 광고가 많다며 치아 교정 같이 어려운 치료의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부터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서울은 각종 규제에도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특히 중소도시에선 집값은 내리고 전세가는 뛰면서 집값과 전세값이 같아지는 이른바 깡통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시의 4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석 달 전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전세가 1억 4천만 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엔 같은 평형이 1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층은 살짝 다르지만 전세와 매매가 사실상 같은 가격에 이루어진 셈입니다. 전세가는 거의 비슷해요. 매가의 한 90% 이상 육박하니까 전세 가격이 수요자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어서. 지난달 청주 서원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8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이른바 깡통 전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목포, 광양 등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21곳이 매매가에서 전세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집값은 내렸지만 공급도 같이 줄어 전세가는 올랐기 때문입니다. 깡통 전세가 늘며 최근 3개월간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사고는 1,100건이 넘었고 피해 금액도 2,100억 원이 넘습니다. 미분양이 적체된 지방 지역은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고 반면에 전세 선호 현상들이 이어지면서 전세가율 자체가 높아지는 문제점들이. 다만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여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죠.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게 되는데요. 요즘엔 이런 체험으로 소비를 이끄는 공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명 플래그십 스토어에 김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수역 앞 편의점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안에선 다양한 뷰티 제품과 인기 캐릭터 상품은 물론 이제 막 출시된 신상 옷들이 소비자들을 반깁니다. SNS에 좀 자주 뜨더라고요. 시중에 이제 흔하게 볼 수 없는 상품들도 많았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한 이제 셰프들 음식들이나 요즘 유행하는 말차 크림빵이라든지 디저트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편의점 회사가 연 플래그십 스토어인데 소위 핫하다는 제품들을 모두 모아놨습니다. 힙하고 트렌디한 공간을 만들어 차별화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브랜드를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는데 한정판 제품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작한 브랜드에서도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경험하고 이렇게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한 신발 브랜드는 조격을 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도심 외곽에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택해 소비자 맞춤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꾸민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에 와서 체험하고 그다음에 다시 온라인으로 가서 구경하고 온오프라인 연계가 이렇게 활발하게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수많은 제품들로 선택지가 넘쳐나는 시대. 소비자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는 전략이 업계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예, 단돈 1,000원에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서울의 대표 명소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주말을 앞두고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유정 기자, 뒤로 보니 시민들이 벌써 스케이트를 많이 타고 있는데 오늘 시민들 많이 왔습니까?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곳 서울광장엔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속에 시민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의 손을 잡고 거대한 빙판광장을 누비는 모습입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져도 시민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수능 끝나고 행복한 마음으로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재밌어서 잘 즐기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케이트장 1시간 이용료는 단돈 1,000원입니다. 제가 착용하고 있는 헬멧과 스케이트 대여까지 포함한 가격인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내년 2월 8일까지 52일간 문을 엽니다. 예, 내일과 모레 주말에도 찾는 시민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말 날씨 소식도 전해주시죠. 현재 서울 날씨는 영상 6도로 초봄 같은 날씨인데요. 온화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주말인 토요일까지 날이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전국 곳곳에 5mm 안팎의 약한 겨울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이 최대 10도 가까이 낮아지는 만큼 단단히 채비하시고 스케이트장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지시했던 이재명 대통령. 오늘은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국가들보다 39%나 비싸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비싸도 너무 비싼 생리대 가격에는 담합이 없었는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홍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될 무렵 이재명 대통령이 불쑥 생리대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하며 가격이 비싼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조사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요? 네, 담합이나 아니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가지고.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평균 690원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40% 가까이 높다는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국내 한 생리대 제조업체는 제품 3개 가운데 2개의 가격을 지난해보다 3% 정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2018년 한 생리대 제조사의 가격 인상을 두고 이뤄진 조사 땐 지위 남용은 없었다며 공정위가 무혐의로 결론 낸 바 있습니다. 공정위원장은 일단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조사 안 해봤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선 비싼 가격을 언급해 속 시원했다는 반응과 함께 여성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같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 발전 전략은 5극 3특입니다.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광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입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 충남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중부권부터 통합이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이 같은 제안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법안도 일부 낸 것 같고 한데 충남 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대통령이 띄운 대전 충남 통합론이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습니다. 대전 충남 통합단체장을 뽑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꾸리며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일명 충청특위는 통합지자체의 새 이름과 같은 세부 논의를 포함한 특별법을 마련해 선거 일정에 맞추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대전 충남 통합, 균형 성장에 발전될 수 있는 법안까지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찍이 대전과 충남 통합을 주장하며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대통령이 이 같은 통합 구상을 꺼내든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부처인 충청권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또 다른 특검이 시작됐죠.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설특검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발견된 수천만 원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띠지가 없어진 게 단순 실수인지 은폐인지 가리기 위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파란 박스를 든 수사관이 한국은행 건물로 향합니다.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관봉권의 제조와 보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그 띠지하고 스티커에서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요.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전 씨 집에서 5천만 원어치의 관봉권을 포함한 돈다발을 확보한 뒤 돈을 세는 과정에서 집회 검수 날짜나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를 뜻하는 관봉권에는 통상 검수 날짜와 담당자 정보가 적힌 띠지가 둘려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사라진 겁니다. 경위를 수사한 검찰은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고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지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띠지 등을 분실했다며 의혹을 제기해왔고 상설특검이 출범했습니다. 특검팀은 띠지 분실과 관련된 당시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북유럽 스웨덴에서 12살 소년이 청부살인에 가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SNS를 통해 청부살인 의뢰를 받고 어이없게 엉뚱한 사람도 죽게 했습니다. 왜 12살 소년이 청부살인에 이용됐는지도 충격적입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과 헬스장 그리고 길거리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갱단과 돈 없는 청년들이 SNS로 청부살인 의뢰를 받고 총격을 벌인 겁니다. 스웨덴 말메에서 12살 소년이 2만 5천 크로나,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을 받고 살인에 가담해 엉뚱한 사람이 사망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21살 청년이 총에 맞아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현지 언론은 스웨덴에서 벌어진 총기 살해 사건의 용의자 중 가장 어리다고 보도했습니다. Små barn som inte vet vad de gör när de utför de här dåden. Så klart man blir förskräckt både som människa men även som polis. 범행 3시간 만에 자수한 소년은 이번 총격 말고도 의뢰를 다수 받았다고 밝혔는데 조사 결과 실제 갱단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 조직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촉법 소년을 마약 거래와 청부살인업에 쓰고 있는 겁니다. Gängen har fortfarande ett stort våldskapital. De är beredda att använda det på ett hänsynslöst sätt. 담당 검사는 만 15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다음은 때때로 기상천외한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에선 이런 암표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냐고요? 병원 진료 시간을 고가에 팔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베이징의 한 대형 종합병원 앞입니다. 병원 바로 옆길에 전단들이 떨어져 있는데 빠른 예약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료의 입원, 검사의 수술까지 병원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빠르게 도와준다는 이곳으로 연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진료 예약을 하려면 우리 돈 2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가 드는데 당장 의사를 만나고 싶으면 최대 60만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我想看的是教授。加2,000的，你这肿瘤是他第一人嘛？你都知道找他，好不好找？ 다른 암표상에게 연락을 해봐도 금액만 다르지 비슷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加号的话是1800，就是周一加下个周一，他要需要有检查，没有检查的话加不了。 암표상들이 이렇게 거액을 요구하는 건 그만큼 예약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형 병원 안 대기실로 들어가 보니 입원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차례가 오기만을 누워서 기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我挂了2-3天，我都没挂，它就很快就没有了。甚至有一次我还就挪到了我家那个 WiFi 旁边，但是我也没挂上。 암표상들만 유독 병원 예약을 쉽게 하는 건 해킹이나 불법 자동 예약 프로그램인 매크로 등을 통해 온라인 예약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도 지난 8월 전국에서 활동하던 일당 75명을 붙잡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약하는 암표상들을 모두 막는 건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명백한 마약으로 불법인 대마초, 즉 마리화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마초를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부작용은 없는지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술과 마약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입니다.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 선박을 잇따라 해상에서 격침시키고 펜타닐은 대량 살상 무기로 간주해 원재료 수출을 이유로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마초, 즉 마리화나에 대해서는 기존 1급에서 3급 마약류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2급으로 지정된 펜타닐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던 대마초가 이번 조치로 더 낮은 규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대마초의 의료적 이용을 손쉽게 한 것으로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may include the use as a substitute for addictive and potentially lethal opioid painkillers, and they cause tremendous problems. 다만 담배처럼 기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일부 주에서는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 중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Over the last 10 years, the number with a cannabis use disorder diagnosis increased 15%. And I would say the majority of those diagnoses are severe.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미국 사회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한국인이 많이 억류돼 한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캄보디아, 그 범죄 도시들을 기억하시죠? 그곳을 태국군이 폭격하며 범죄 집단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여애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상공에 태국군 전투기가 날아다닙니다. 이내 폭발음과 함께 멀리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You could hear the jets streaking in, so you could hear like and then shook the car, shook everything. There were two hits. 캄보디아와 무력 충돌을 이어가는 태국이 캄보디아 포이펫에 폭탄 2발을 투하했습니다.
포이펫은 온라인 사기 조직과 인신매매로 악명이 높은 곳으로 시아누쿠빌과 함께 대표적인 범죄 소굴 지역으로 꼽힙니다. 범죄 단지를 공습 표적으로 삼은 건데 앞서 캄보디아 내 카지노 최소 4곳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태국군은 사기 집단 소탕을 공격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이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기 범죄의 주요 피해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도 재개된 교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휴전을 촉구하면서도 사실상 범죄단지 공습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력 충돌이 장기화할 조짐에 중국이 아시아 특사를 양국에 파견하며 교전 중재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선 앞서 중국이 캄보디아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불식시키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요즘 병원마다 독감 환자들로 국세통인 와중에 반가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삼이 A형 독감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학병원 내과가 이른 아침부터 붐빕니다. 대부분 독감 때문에 병원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커서 제 의지로 독감 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긴 한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니까 진짜 이제 매년 맞아야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이번 독감은 전파력이 강력해 독감 의심 환자 숫자도 유행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홍삼이 A형 독감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미생물 분야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국내 연구팀의 논문입니다. 연구팀은 A형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세포에 홍삼을 넣었더니 그렇지 않은 감염 세포보다 빨리 죽고 바이러스 단백질 발현도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효과는 GBP1이라는 면역 단백질이 있을 때 작용한다는 게 연구팀 설명입니다. 홍삼이 단순히 면역력을 증가시킨다는 사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대목입니다. 홍삼은 GBP1 의존적 세포 사멸 경로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과도한 면역 반응 없이 안전하게 바이러스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독감뿐 아니라 다양한 바이러스에서도 홍삼의 항바이러스 효과가 나타나는지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수장으로 김종철 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서 헌법을 15차례 언급한 김 위원장은 공정미디어 질서 조성을 위해 헌법 정신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후보자 지명 후 20일 만에 임명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본격 업무에 앞서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소회를 밝힙니다. 두렵습니다. 그동안 많은 법령 개정 사업들이 있었고 미루어져 왔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속히 그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는 방미통위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헌법 정신의 회복을 강조하며 취임사에서는 15차례나 헌법을 언급했습니다.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국민의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하여 산업을 진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태국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동남아시안게임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요. 사이딩크 박항서 감독도 이루지 못한 세계대회 연속 우승의 대기록을 쓰면서 새로운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안게임 개최국 태국과 결승에서 만난 베트남 23세 이하 대표팀은 전반에만 2골을 내주며 우승과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2장의 교체 카드를 꺼내며 승부수를 던졌고 거짓말처럼 김상식 매직이 펼쳐졌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은 베트남은 단 4분 만에 만회골을 터뜨렸고 11분 뒤 동점골까지 넣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기세가 오른 베트남은 연장 전반 역전골을 뽑아내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대로 경기가 끝나며 우승이 확정되자 선수들은 김 감독을 행간에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선수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대0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 베트남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김상식 감독은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사이딩크 박항서 전 감독도 해내지 못한 베트남 축구 첫 3연패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적진에서 들려온 우승 소식에 베트남 전역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베트남 국기인 금성 홍기를 두르고 호찌민 거리에 쏟아져 나온 인파는 순식간에 도시를 붉은 물결로 물들였습니다. 새로운 베트남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김상식 감독은 내년 1월 U23 아시안컵 본선에 출전해 한국과 우승 경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중부와 호남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그 밖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최고 20mm,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지만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오르겠고요. 낮에는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월요일에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겠습니다. 밤부터는 전국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11도, 강릉은 15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6도에서 8도가량 못돌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16도, 부산은 19도까지 올라서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전국에 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성탄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